보조기기 시대의 뇌병변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적 성찰과 실천적 방향성을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심기현 교수님을 무대로 모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 사실은 아까 먼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즐겁게 듣다가 30분 쉬는 시간 동안 제가 긴장을 해버렸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아까부터 한 5분 전부터 막 심장이 떨리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론으로 접근하는 이 장애 문제 그리고 몸의 확장 이러한 문제가 현실의 문제와 얼마만큼 체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체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었었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크게 들리시나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작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상학을 전공했는데요. 현상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제가 장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데카르트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연 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과 몸을 이분화하고 인간의 정신이 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을 했죠. 그런 것들이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설명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틀을 가지게 하면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현상학자들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이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몸으로 느꼈고요. 그래서 후술 현상학도 그러한 삶의 위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문제점들 아래 이제 현상학에 접근을 하면서 학위 논문은 신체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때 제가 자유라는 개념을 쓰면서 장애 문제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애둘러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자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장애 문제와 관련돼서 자유를 말씀하시면 흔히들 해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유가 원래 자유라는 의미가 거주지에서 살게끔 하는 것. 그리고 자유의 박탈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로부터 추방되는 것. 이게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던 그런 자유 개념이거든요. 이 문제가 우리의 지금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거주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애 문제와 더불어서 짚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이고 또 이 AI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AI를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도구로 생각을 하게 되면 글쎄요. 그 도구를 누가 소유하게 되는가의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리고 누가 소유하는가의 문제는 또 분배의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를 도구가 아닌 협력자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선이 훨씬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력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협력자,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어느 누군가가 자기 의도대로 정해두고 갈라놓았잖아요. 인간들 중에서도 인간 아닌 인간으로 가르고 있었던 게 현실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가 인간이고자 또는 인간이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이제 현상학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AI마저도 도구라고 보기보다는
차라리 주체성, 그러니까 굳이 뭐 인간이다,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범주로 나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각각의 능력을 가진, 이때 능력이라는 것은 거주할 수 있음. 아까 자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쓰임이 있는 곳에서 무엇이든 더 잘하고 덜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자유, 이런 자유로서 존재한다면 AI도 뭐 인간이라고 생각할 것 없이 AI도 협력자로서 그래서 뭐 최근 철학자들은 AI라는 것에도 주체라는 개념 쓰지 않고 AI 행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등한 관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 강의를 출발할까 싶습니다. 확장의 문제, 사실 키워드가 확장이죠. 확장된 몸 다시 그리는 삶. 이때 확장이라고 얘기할 때 전통적인 생각은 이 확장을 범위를 넓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AI라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하고 그 존재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그 누군가가 내 삶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연대하고 이 연대를 통해서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거죠. 저는 강해진다는 표현보다 편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이라는 말은 나의 어떤 범위가 넓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의 몸집시 또는 내 영역이 커진다기보다는 내 연대가 넓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확장, AI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내 몸이 확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연대하는 존재들의 다양성이 많아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할까? 처음에는 자유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생각 안 하고 바로 이 문제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앉아 있는 동안 자유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질문은 원래 이제 제가 PPT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질문이죠.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몸이 확장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연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공간 전부가 여러분들의 몸에 확장된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또 생각의 방향성도 바꾸고 저도 처음에 강의하려고 했던 그 내용에서 약간씩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이 공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생각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와 관계에 맺는가에 따라서 저는 끊임없이 변신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 변신의 모양이 우리 사회의 어떤 누군가가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지를 설정해 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창발적인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누구의 손을 잡을지 몰라요. 그 누구인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제 색깔이 바뀌는 거죠. 제가 원래 예를 들어 하얀색이다라고 얘기할 때 저보다 더 하얀색이 배경에 있으면 저는 아이보리 색깔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보리 색깔인데 주변이 까매요. 그럼 제가 하얀색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저라는 존재는 저 독립적으로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원래부터 도구적 존재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 사회가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그 도구를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생각들이 타자에 대해서도 타자를 도구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면서 자꾸만 차별과 배제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우리 속에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AI든 도구든 기술이든 무엇이든 함께 연결하고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 확장된 변신된 몸으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실을 나가서 여러분들은 또 각자의 생활들을 하실 건데 여기에서 나가면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새로운 몸이 될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여기서 경험했던 것이 나에게 체화되어 있고 그것이 시간으로 남고 그게 내 몸에 흔적으로 새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흔적이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또 다른 흔적이 될 거란 말이죠.
자, 몸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먼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법적인 인식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몸에 대한 이제 편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내 몸의 소리를 기울여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내 몸에게 물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자꾸 어떤 곳을 향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공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목소리를 저도 모르게 지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통제하고 저를 극복하고, 이때 말은 제 몸이죠. 제가 잠이 와도 잠을 참아내고 이겨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성공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중요할까를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몸인 나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대학에서도 학생들한테 물으면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다르죠. 너무나 다르죠.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다르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범주,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범주를 묶어두고 그 범주에 기호를 붙이는 거잖아요. 기호에 따라서 인간, 동물, 기계라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범주의 틀이 달라지면 또 다른 이름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존재하는 어떤 무엇들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항상 변신하는 존재들이고, 기호는 실체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렇죠, 그것을 지시하는 정말 말 그대로의 기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실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에 대해서 몸은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이죠. 많이들 아실 건데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몸이 흔히들 말하는 정상인 몸, 두 다리, 두 눈, 두 팔, 그리고 청각, 시각,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를 정상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고, 만일에 그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몸에 담겨 있는 정신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할 뿐더러 그 몸에 따라서 정신도 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대한 편견도 편견이지만 우리는 결핍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편견일까요? 결핍. 결핍이라는 단어 자체는 모자라는 거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결핍은 객관적인 어떤 정상성을 기준에 두고 결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물이 들어있거든요. 강의를 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이 상태는 제가 수분이 결핍된 상태이죠. 단지 그것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이 없다. 이것이 결핍인데 우리는 그것을 결핍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몸에 대한 편견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시선들을 제가 쭉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철학 얘기가 나오면 진절머리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겁은 나지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좀 그런 거죠. 자, 플라톤은 몸은 정신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몸에 대한 어떤 결핍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신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 그림 되게 재밌는 그림이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벽을 쳐다보고 있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못했는데 뒤에는 실제 세계가 있대요. 이 실제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벽에 비친 것만 보고 이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플라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슬을 끊고 실제의 세계로 가서 태양이 비치는 그 햇볕 아래에 있는 나무를 직접 볼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몸이 여전히 여러분들은 정신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플라톤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따르면 우리는 몸을 굉장히 혐오해야 되는 거죠. 내 정신을 가두는 나쁜 거니까. 자, 이런 플라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비판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내 몸을 내 몸이 나는 내 몸인 존재인데 어떻게 내 몸을 내가 혐오하는 것일까? 그건 인간 존재를 혐오하는 것과 같은 거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그 이데아를 실제 세계를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어.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가란 말이야? 플라톤은 상기를 통해서 몸의 경험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문득 실제 세계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닌 상태에서 영혼의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떠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비유적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형이상학적 체계 속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집어치우고 이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능하지 못하면 그것을 결함이라고 보는 거죠. 완벽한 것, 그러니까 실제 세계가 내 몸을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넘어서 있는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이 되려면 예를 들어 피아노는 피아노 음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나야 되고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역할, 나는 나로서의 역할, 선생은 선생으로서의 역할, 뭐 각각의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그걸 아리테, 즉 탁월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감동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완벽하게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 세계다, 진짜 세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각은 또 동의하시나요? 예, 학생들도 대타게 다 동의를 하시는데 저는 이 생각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기능을 다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는 지금 적당하게 시력이 좋아서 안경을 바꿔 끼면 잘 보입니다. 지금 아까 안경을 제가 바꿔 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그러실 수 있는데 이 안경을 쓰면 앞에 있는 글자가 잘 보이고 안경을 바꾸면 멀리 있는 분들이 잘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안경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안경을 써요. 되게 좀 불편하긴 한데 안경을 안 써도 적당히 또 다닐 수는 있어요. 흐릿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일까? 시력이 2.0 상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능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까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신의 형상을 따서 인간의 몸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는 뭐가 됩니까? 신의 형상은 완전한 몸이어야 되는데 그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만일에 악이 기들었으면 기도로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 재활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치료되어야 되는 몸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 물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당사자인 제가 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아프다고 판단이 들면은 제가 치료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타자가 너는 아픈 상황이니까 치료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에서 중세까지 우리 몸에 대한 편견이자 장애에 대한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은 우리가 지금 많이 비판하고 있는 의료 모델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죠. 아시다시피 이 의료 모델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아픈 것은 너의 문제이지만 사회가 도와줄 수 있어. 사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시혜적인 입장에서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친 몸은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의료 모델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자, 현대에 와가지고 이 의료 모델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대적 시선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오리 그림 보이시죠? 예. 강아지 그림 가올라 하다가 이 오리 그림이 이제 데카르트 책에 나와 있는 거라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왜 강아지 그림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분들은 여름날, 여름 되면 이제 솥을 등에 쥐고 강아지 한 마리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뭐 하려고 그러는지. 예. 그러고 나면 배를 두드리시고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내려오십니다. 강아지는 없어요. 그런데. 예. 근데 그때 강아지는 어떻게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뱃속으로 들어갈까요? 나무에 매달린 채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는 이유가 뭐냐면 부드럽다는 거죠. 고기가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엄마 따라 시장을 갔는데 닭을 파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닭을 잡아서 이렇게 너무 여기 19세 없죠? 네. 목에 상처를 내어서 통 안에 넣어요. 그러면 통 안에서 닭이 푸드덕거려요. 왜 그럴까요? 아시죠? 네, 피가 빠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린 저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봤었어요. 부모님이 잔인하다고 넌 이걸 보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자,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또 어머니들이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은 그분들이 악해서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물들에게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그래요. 그들에게 영혼이 없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너무나 당연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오리는 감정이 없고 영혼이 없고, 그렇죠?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들은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면, 인간의 또는 이 인간의 몸에서 신적 정신, 올바른 이성적인 태도를 또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이 들어가 있다면 이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라고 근대적인 시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을 엄격하게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인 것은 통제하고 가두고 치료하고 또는 재활하고, 그래서 정상의 범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마치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들어보면 굉장히 바른 말 같지만 엄청난 폭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제가 데카르트적 세계관에서 느꼈던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여기 수술의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은 의료 수술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까 저기 스토리텔러 얘기하시는 쌤들 얘기 들었을 때 첫 발표하시는 쌤께서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 치료를 할 것인가? 예. 의학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그 장애를 치료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싸워왔는데 치료를 통해서 내가 달라졌어. 그러면 나의 그동안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내가 싸워왔던 삶을 다른 사람이 내가 비정상적인 이유라는 것으로 내 삶을 통째로 부정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의사는 진단을 내려버립니다. 너는 이런 상태야.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치료를 거부하는 저에게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는 거죠. 너를 위해서인데 왜 너는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를 위해서 너는 비합리적인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대인들의 생각에 우리는 합리적이다라는 말 속에는 스스로 나는 도덕적으로 정당해 라는 생각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인 생각이라는 것 자체 속에 이 도덕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장애는 극복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극복하고 싶으면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극복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장애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장애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주어진 상황. 어, 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제 주변, 제 가족들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나 봐요. 제 어머니가 늘상 그러시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이상해? 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 태도도 그렇고, 뭐, 하는 짓도 그렇고, 예, 보통 대개가 이 나이대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룰이 있나 봐요. 그 룰을 제가 대체로 따르지를 않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공동체 속에 못 들어가요. 제 또래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뭐 불행하지 않거든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애들하고 말 안 통하면 안 가면 되죠 뭐. 안 가고 저하고 말 통하는 사람하고 놀면 되지 않나요? 왜 우리는 굳이 그 공동체에, 내가 거부당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전부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을 거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확장한다는 것은 나의 범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존재들과 연결된다는 건데 내가 동시에 연결될 수는 없어요. 저는 손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저는 두 사람의 손만 잡을 수 있어요. 가방을 들고 있으면 한 손밖에 못 잡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는 깜빡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 손이 한 10개, 100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손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같이 잡고 함께 연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 공동체가 더 좋지 않을까? 글쎄요, 더 좋을까요?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그 무게감 때문에 저는 지칠 것 같아요. 저는 왜 자꾸 저의 경우에는 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잘해요. 상황마다 잘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평등한 거죠.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고정시켜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상황이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놓여있는 이 상황을 바꿔야겠죠.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불편하기 때문에 함께 그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것에 대한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까요? 차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각자 전부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게 해주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철학 입문 수업이라든지 장애학 수업을 할 때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장애 자체의 문제보다는 장애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대우, 이게 그 부정의한 부분, 이런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장애라고 하는 그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뭐죠? 그 범주에 갇혀버리면 이상하게도 우리 현실은 낙인이 되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애라고 하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 낙인들은 당사자들은 끔찍하게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르는. 그렇죠? 저는 그냥 이상한 애기 때문에 엄마가 이상해 해도 버틸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그런 범주 속에 낙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 나 이상해 하고 버틸 수 있지만 누가 봐도 그 범주 속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버티기가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장애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더 불편한 장애적 상황에 있는가 이걸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공간이라는 부분이 분명할 거예요. 지금 아까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어울림 플라자를 보면서 이 플라자가 지어진 목적들을 또 검색을 해봤거든요.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편한 공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은 불편하다. 조금씩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들도 불편해야 되고요. 장애인들도 불편해야 되고요. 범주로 나뉘었을 때 조금씩 불편한데 어떤 특정한 누군가만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장애는 극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상황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까 이야기 들었을 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분명히 불편하긴 하지만은 AI라든지 어떤 기술이 나의 힘든 상황들을 보완해 준다는 거죠. 저는 목소리가 되게 작아요. 목소리가 되게 작아가지고 개인 마이크를 하나 샀거든요. 마이크 없이 강의를 하면 목이 쉬어가지고 안 돼요. 유리한 점은 있어요. 목소리가 작을 때. 자신 없는 거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안 되고 소곤소곤 얘기해요. 안 들려요. 네, 괜찮아요. 안 들려도 돼요. 뭐 이런 거. 그렇지만 보통 때는 마이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예전에는 마이크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요즘에는 어디 가나 있어가지고 이제 잘 묻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산에 가서 할 때는 살짝 들고 갑니다. 이런 거죠. 이런 상황들. 그런데 아까 발표하실 때 보니까 우리 지금 AI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잖아요. 그죠? 그런 접근성. 예전에 인터넷 기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인터넷을 누가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또 비니핀 부익부익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장애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장애와 비장애보다 더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은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개념이겠죠.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장애 속에 있거든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범주는 없어야 되지만 장애라는 상태는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것은 그건 없어도 되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완제품 또는 DIY 우리 제품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책상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렇게 되어야만 책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책상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내 의지대로 내가 만들 수 있거든. 너네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서 그렇거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대상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욕구이고 인간도 누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대상화되려고 안 하는 거잖아요. 대상화되려고 하는 순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봅시다. 대상화되는 순간 불편하지만 대상화를 스스로 하고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저는 엄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면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칭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나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라는 거죠. 또 저는 선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죠. 맞긴 하겠지만 친구들 모임에 가서 선생 그러면 쟤 놀리는 것 같아. 되게 듣기가 싫어요. 그냥 비연아라고 부르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화해서 그 이름으로 한 누군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고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이 상황, 우리가 지금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뇌경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범주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퉁쳐서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편견을 가지고 그 대상을 지칭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 그런 이런 일들이 뇌경변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더 심각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었습니다. 자, 장애 이해의 비판적인 전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상과 장애가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모델에서는 손상과 장애가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손상되면 그건 장애야. 팔이 없으면 진짜 팔처럼 팔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한쪽 팔이 없으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걸 불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불편한데 불편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회가 두 팔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두 다리가 걸어서 가는 사람들 위주로 뭐 도로든 차든 뭐 모든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두 다리를 가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손상을 장애라고 보지 않는다면 이 손상 자체는 내가 불편해서 두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냥 두 다리로 걷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걸 손상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이 두 다리가 없이 휠체어에 앉아도 상관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사회가 내가 휠체어를 타고 가도 어떤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손상과 장애는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는 이제 이렇게 손상과 장애가 분리가 되면서 사회 구조적 문제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사회 구조적 문제로 넘어오게 되어도 우리는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법이에요. 개인인가 사회인가, 나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라는 건데 사회 구조적 문제로 넘어오면서 개인의 문제에 남아있던 이 장애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긴 하지만은 사회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어떤 등급이나 어떤 범주, 아까 대상화되는 필요에 따라서 대상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묶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묶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사회 구조 문제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메롤-퐁티 현상학을 가지고 오면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메롤-퐁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몸이 대상이자 주체라고 얘기를 해요. 대상이자 주체. 대상이자 주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주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주체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저만의 주도적인 생각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컨퍼런스가 만들어지면서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주제가 저에게 온 거죠. 그리고 저는 또 그 주제에 따라서 저의 생각들을 이제 펼쳐놓는 거죠. 저는 대상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주체적인 존재예요. 또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마치 수동적으로 듣는 것 같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또 다른 많은 생각들을 좀 더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주도적인 위치에 있고 저는 오히려 객체적인 대상이 된 거죠. 객체였다가 주체였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동시에 주체이자 객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넘어왔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료 모델로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할 것은 고치는데 누가 고치냐고요? 내 의도에 따라서 고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리프 이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크리프 이론은 저보다 어쩌면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주디스 버틀러가 퀴어라는 퀴어 이론을 되게 많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퀴어가 이상한, 낯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전유해서 그걸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해요. 누군가가 너 정말 이상해 라고 얘기했을 때 이상해? 나 이상한 사람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 그게 어때서? 라는 거죠. 예전에 인상주의 화가들도 그랬잖아요. 인상주의 화가가 신고준주의 화가 작품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림이 이상해요. 신고준주의 화가가
신주 고전주의 화가들의 그림들은 반듯반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상해요라고 해놓고 나서는 제가 슬쩍 웃었잖아요. 안 이상했거든요. 저는 사실 인상주의 화가들 그림 되게 좋아해요. 오히려 신고전주의 그림을 보면 사람의 몸이 정상적인 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오히려 이상해요. 막 그게 더 이상한데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 관점에서만 보면은 그 이상한 것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봅시다. 이상하다라는 말이 나쁜 말일까? 라는 거. 다른 거잖아요. 그냥 이상. 다를 이자를 쓰는 거죠. 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동일성 이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똑같은 머리카락,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키, 자꾸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신고전주의자들의 그림들과 전혀 다른 정말 이상한 그림들을 막 걸어놨는데 그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놀리니까 그래 우리는 너네들이 놀리는 그 인상파로 남을래 하고 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크립 이론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크립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절름발이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었는데 그런 말들을 오히려 전유해보자는 거죠. 너네들 이상한 사람이야. 뭐 어쩌라고. 이런 거죠. 뭐 어쩌라고. 그 말에 우리가 예민하게 물론 예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가끔씩 예민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불편한 소리를 들을 때 무던하게 넘어가지는 마. 예민하게 반응을 해. 예민하게 반응을 하되 그 예민함을 너의 상처로 만들지 말고 그게 어때서? 라고 되받아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크리비로는 바로 이런 부분 정상과 비정상성을 배치하는 데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되는 이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현상학적 접근. 이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접근법이죠. 메르로퐁티 늘 다들 못 들어보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서 메르로퐁티라는 존재가 있었구나라고 아시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고유한 몸이에요. 고유한 몸. 고유한 몸은 일반화된 몸이 아니잖아요. 이 몸은 오로지 나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몸이 나의 몸이지만 고정되어 있는 몸은 아니다라는 게 메르로폰티의 의견이에요. 아까 처음부터 우리가 확장된 몸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결된 몸 이야기를 하고 인간과 인간만이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도 이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AI 기계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들. 저는 행위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도 나를 돕는 누군가예요. 사람은 아니죠. 분명한 차이는 있어야 돼요. 동일성이 이러는 나빠요. 마이크는 마이크여야 되고 저는 저여야 되는데 이 마이크가 나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좀 더 내 몸을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제 손과 제 머리가 같을 수는 없죠. 머리는 머리고 손은 손이어야 돼요. 다리는 다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손으로는 만지고 눈으로는 본다. 이건 또 아니라고 얘기해요. 메르로폰티는. 눈으로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귀로 봐요. 그리고 촉감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온몸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팔과 다리가 눈도 다르고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전부 다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이 차이는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다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똑같은 세상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시선도 달라요. 같이 서 있는데 바라보는 곳이 달라요. 시내를 돌면서 나 지나가는 고양이 봤는데 봤어. 고양이가 어딨어? 너는 발밑이 지나가는 뱀 못 봤지? 뱀이 있었어? 뭐 이런 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도 똑같은 걸 보지 못해요. 그런데 색깔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보는 이 붉음이 저 사람이 보는 붉음과 같을까? 전혀 달라요. 우리는 같은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감각을 하고 전혀 다르게 감각을 하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감각기관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 경계를 넘나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론들을 메르롱띠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애라는 부분을 이제 사회가 만든 장벽이다라는 말에서 메르롱띠의 이론을 접목하여 도대체 장애 정상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너무 휙휙 넘어간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모델에서 정상성의 기준은 누가 만든 겁니까? 권력자가 만든 거겠죠. 세상을 지배하는 누군가가 만든 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칸트가 계몽주의 시대 계몽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죠? 예, 한때 난리가 나셨죠. 계몽을 전 국민에게 시키려고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는데 이때 계몽도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지도자가 우매한 국민들을 계몽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 계몽주의의 본질이에요. 칸트는 계몽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작은 논문 속에서 성숙한 존재가 이성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이성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를 계몽시킨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성을 가진 존재는 누구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숙한 이성을 가진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정상성의 기준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성의 기준에서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권력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들겨 부수고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대까지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도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계 질서 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애와 비장애 문제에서도 사회 모델로 넘어와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사회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메르롱띠의 몸 이론이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르롱띠는 이 얘기를 하죠. 내 몸은 어떤 몸인가? 세계를 향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그냥 고정되어 있는 몸이 아니라 쉼 없이 끊임없이 연결하고 확장하는 몸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세계애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고유한 몸이긴 하지만은 여기 서 있지만은 제가 서 있는 방향이 저의 방향이 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앉아 계시는 분들의 각자의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공동의 장을 만들기도 하죠. 공동의 장을 만들고 이 각각의 공동의 장 속에서 자기만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죠. 이 방향성이 지향적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러한 지향적 힘이 있는데 이건 좀 고칠게요. 사람에게는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는 이러한 지향적 힘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지향적 힘이 자신의 고유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은 세계를 향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고유한 몸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메르롱띠는 이 고유한 몸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살아있는 몸이라는 말도 써요. 이때 살아있는 몸이라는 말은 체험하는 몸, 경험하는 몸, 할 수 있는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주의를 메르롱띠가 말하는 살아있는 몸 혹은 뭐뭐 할 수 있는 몸하고 똑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능력주의 사회는 신자유주의 사회에 아주 심각한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능력은 뭐 있습니까? 이건 우리 지금 그 문제잖아요. 너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우리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우선시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수사님하고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수사님, 저는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진심이었었어요, 저 정말로.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너무 여리여리하게만 보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뭐 아니 그래도 수학여행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학여행도 못 간대, 위험할까 봐. 세상에, 그 뭐지, MT 가는데도 위험할까 봐 가지 말래요.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도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세요. 못한다고. 근데 왜 제가 못해요?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몰래 무모한 짓을 되게 많이 해요. 하도 못하게 하니까 저 몰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냈다 그러면 해내서 다행이긴 하지만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왜 굳이 그 얘기를 하냐고요.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꼭 덧붙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수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수사님이 자매님 왜 꼭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 대 맞은 느낌. 내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래, 무용한 것의 아름다움, 이것을 찬양하자. 한동안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랬는데 칸트 공부를 하면서 또 이상한 거예요. 칸트는 무용한 것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름다우니까 꽃처럼 앉아 있어. 이게 칭찬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 온갖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 속에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 능력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나요? 자, 그래서 또 메를몽트 얘기해서 답을 찾은 거죠. 제 공부는 제 삶을 살리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제가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할 수 있는 몸은 내가 뭘 하든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무언가 연결하려고 하는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모 있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에 비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저는 적어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삶이 좀 행복해지도록 사회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메르르퐁티가 극복하고자 했던 그 이분법을 극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데카르트가 말했던 정신과 신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몸과 정신이 구분되지 않고 몸이 곧 생각하는 나인 거죠. 생각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좋은 거 하나가 있죠. 그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네, 지금은 음주운전을 하면 되게 이제 그 가처분 받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음주운전 말고, 음주는 의도 자체가 술을 마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말고 그 청취하시는 분들 어떤 문제 생기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하시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정신과 몸을 분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만이 법적인 책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적 책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권리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써먹어요. 그 순간에는 너무나 비겁하게 난 인간이 아닌 것처럼 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분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든 나는 행위하는 존재이고 이 행위로서 나는 책임을 질 것이고 그것은 곧 나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몸은 각자 다른 도식을 가지고 있다. 이때 제가 도식이라고 썼지만 틀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틀이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들거나 걸어 다니거나 운전을 하거나 어떤 행위든지요. 그 어떤 행위든지 그 사람에게 적합한 패턴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저는 휠체어를 타면 작동을 잘 못하겠죠. 저번에 수업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쌤이 김쌤보다 제가 더 훨씬 잘 탄다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더 잘하는 거 있거든요 하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죠. 각자가 잘하는
몸틀, 몸 습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유하다. 멜로봉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고유한 몸은 그 몸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확장된 몸은 이제 피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의 확장에서 이제 방금 제가 이제 휠체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지팡이. 지팡이는 멜로봉티가 아예 책 속에서 어마무시하게 사례로 많이 들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휠체어, 지팡이,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감각과 존재의 연장으로서 사용자의 몸 일부가 됩니다. 멜로봉티의 관점에서 보면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지팡이 끝에서 세계를 느낍니다. 이 부분이죠. 여러분 그 달인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인가? 달인인가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저는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접시를 들고 가시는 분인데 접시를 높이 쌓아요. 그런데 그 높이 쌓아 있는데도 천정의 높이를 가늠하지 않고 그냥 다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접시의 끝에 감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 사례를 통해서 멜로봉티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안경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기울어진 거울방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와 위, 좌우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상황이 아래 위와 좌우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내가 관계 맺어져 있는 이미지,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멜로봉티는 이 말에 좀 집중을 합니다. 이건 봉티의 말은 아니고요. 제 말이기도 해요. 멜로봉티의 말을 제 식으로 설명해서 우리는 관계적 실제이다. 그동안은 독립되어 있는 개체, 나는 자유로운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코 독립되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립이라는 문제, 이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바퀴 끝까지가 몸이 아니면 이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식대로 휠체어는 제가 잘 안 타봤으니까 저는 다른 상황에서 제 사례를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 상황이 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다 다른 몸이니까, 그죠? 다른 몸을 드러내야 돼요. 나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어. 너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어. 이런 각각의 몸을 드러나야만 어떻습니까? 그 몸들이 부족한 것들을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면 악이 맞추듯이 더 잘 맞아떨어져 가는 거니까요. 잘하는 부분까지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내가 잘하는 부분에 메워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멜로봉티는 신체 도식을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접촉은 지각의 끝, 바퀴는 몸의 끝, 뭐 이렇게 해서 바퀴 자체는 도구가 아니라 몸 자체인데 여기서 보세요. 바퀴, 의자, 그리고 사람, 이 각각의 차이들이에요. 바퀴는 바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퀴와 사람은 서로 연결되면서 바퀴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이 사람이 앉은 휠체어잖아요. 제가 앉은 휠체어가 아니에요. 신발도 그런 거 아시죠? 저 신발을 똑같은 신발이라도 누가 신느냐에 따라서 신발이 전혀 다른 신발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걷는 걸음이 다르기 때문에, 체중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신발이네 하고 신었을 때 이거 신발이 아니라고 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휠체어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휠체어가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공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는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인간과 기술은 구별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얽혀있는 공진화 관계 속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적 실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촉감은 손끝이 아니라 지팡이 끝에서 시작된다. 이거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TV 드라마나 만화 같은 데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런데 저 이거 보면서 저도 이러고 다니잖아요. 선글라스 딱 끼고. 그죠? 시각장애인이 끼는 선글라스와
그렇지 않은 선글라스의 차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시각장애인이 선글라스를 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비장애인들이 느끼는 감정.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보기 좋다,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모든 건요. 이것도 사회가 만든 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만든 시선. 어떤 몸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예전에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한 몸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회가 그런 몸이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심어준, 세뇌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혐오하는 감정이나 또는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은 대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상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게서 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의식은 또 나만의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내게 심어준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은 오로지 나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그러한 생각을 심어준 그 사회로부터 도망을 나오든지 그 사회를 바꾸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그 세계 속에 사는 거죠. 나는 그런 게 싫어. 나는 그런 게 좋아. 그게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거나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AI 시대에 우리는 더 강한 도구가 아니라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좋은 협력자를 얻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 경우에 협력자는 운에 맡기잖아요. 난 너무 운이 좋게도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귀인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AI는 또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구독료,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독료가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한 달에 3, 4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3, 40만 원? 이건 너무 센데? 그리고 제가 무료로 써보니까 얘가 뭐 없는 게 낫겠다라는 정도로, 왜냐하면 검토하는 시간이 더 길어가지고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누가 돈을 쓰면은 잘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를 사봤어요. 하나를 해봤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필요한 걸 아직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AI마다 그 기능이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사람들도 저마다 다 다른 게 있잖아요. 저는 음식을 정말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서 음식 만드는 법을 도움받을 수는 없어요. 제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철학, 이 부분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저를 다른 데 들어가서 저를 협력자로 둔다? 망하는 거죠.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누가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걸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자, 중요한 것은 자, 상황이 예전처럼 우리에게 우연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으로 해서 더 좋은 협력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AI라는 존재는 협력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장된 몸 사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온몸 지각. 눈으로 보는 것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귀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망고 수박을 사 먹었거든요. 근데 그 수박인 줄 알고 샀어요. 정말로. 수박인 줄 알고 사서 잘랐는데 아니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인 수박을 먹었는데 수박 맛이 안 나요. 수박 맛이 안 나서 난 도대체 뭘 산 걸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제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그리 됐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럼 시원한 맛은 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노란색이고 수박은 아닌 것 같고 맛은 시원했어요 라고 하니까 수박 맛은 나던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이 든 거. 그게 수박 맛이었던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수박도 그런 맛이었어. 달진 않지만 시원한 맛은 수박 맛이잖아요.
가끔 시원한 수박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영향을 준 게 뭘까요?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맛에 영향을 준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때 망고 수박을 눈으로 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소통을 얘기할 때 우리는 꼭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아까 기계음 되게 좋았었어요. 쌤들 얘기 들었을 때. 와, 멋있는 목소리인데 더 멋있는 목소리에 욕심은 이런 생각. 저도 멋있는 목소리 내고 싶거든요.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쓰잖아요. 물론 저도 쓰면 쓸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거. 예. 우리에게 표현은요, 전형화되어 있는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학생들 발표시킬 때 그런 얘기해요. 자, 오늘 발표 수업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칠 때는 논술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제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페이퍼를 만들어야 돼. 형식이야. 그건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을 만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소통하기 위한 거라면 굳이 글로 안 해도 돼. 나와서 춤을 추건 뭐 여기서 그림을 그리건 말로 하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번 펼쳐나와 봅시다. 저는 그 표현에 있어서 제한을 절대로 두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 중에 앞에 서면은 정말 저는 한 마리의 염소예요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달달달달 떨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많았거든요. 얘기만 하면 아이스크림이 다 나와요. 손에 있으면 너무 떨어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강요하는 것조차도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정상성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표현의 방식을 좀 더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죠. 난 너무 떨려도 그래도 말로 하고 싶어. 그러면 말로 해도 돼요. 그 학생에게 너 너무 뜨니까 뭐 다른 걸 표현을 해. 그거 강요하면 안 되죠. 나는 떠는 이 목소리가 좋아하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당당한데 나 굳이 내 목소리로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다른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또는 나는 그냥 춤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 말은 너무나 제한적이야. 언어로서 표현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데 나는 차라리 춤을 출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조금 경계를 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리고 두 번째도 바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 명제. 여기서 보조기기는 보안이 아니다. 내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와 만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소리를 안 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게 주어져 있는, 아까 장애 말씀드렸잖아요. 장애는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 사실 오늘 강연할 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강연을 하나요? 왜냐면 강연 자리마다 조금씩 달라요. 세미나실처럼 둘러앉는 데도 있고요. 강의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어울림 플라자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2층 다목실 이미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한 걸로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여쭤볼까 하다가 아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이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서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앉아서 이걸 넘겨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판단이 안 서니까 제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강의를 어떤 패턴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의 상황이고 그 상황이 제게는 한계잖아요. 그 한계 속에서 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오늘 마이크를 준비 안 했는데 하필이면 마이크도 안 돼. 그럼 어쩌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이 상황은 이제 저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여주는 이 열정으로 선생님들이 저를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거 이제 우리 핵심인 거죠.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다양한 상태다. 사실 우리가 지금 뇌병변 장애라고 불려지는 이 상황이 이 전체 강의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통일성을 요구하는 것, 정상성을 요구하는 것, 우리를 모두 하나의 범주소에 우리를 묶어서 이해를 하는 것. 인간은 이성적 존재야 라고 하는 말 속에 넣음으로써 그렇지 않은 모든 존재들을 비인간처럼 대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유형이 아니라는 것. 유형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잠시 묶어두는 것일 뿐인데 우리는 이렇게 유형으로 묶음으로써 이 유형을 실체화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범주 속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 손, 머리카락, 다리는 각각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변화된 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단일 집단이 아닌,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김주 네? 이거 오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렇죠. 그냥 이 부분도 다양한 장애가 있는데 하나의 장애가 아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자, 복합장애와 소외라는 부분들, 하여튼 이게 우리의 편견이고 현실이라는 것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은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핍이 아니다. 결핍이라는 말과 정상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들, 제가 장애라는 말은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결핍이라는 말과 정상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장애는 인지를 해야 돼요. 현재 이 상황이 나에게 장애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장애를 바꾸죠. 왜냐하면 장애는 불편하니까. 불편한 걸 편하다고 생각하고 적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적응하면서 불편할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일 건가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지를 해야 돼요. 나 이게 너무 불편해. 어느 부분이 불편하니까 바꿔줘,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바꿔갈 수만 있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편견 중에 하나, 보이는 몸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거는 참 안 고쳐지는 편견입니다. 저도 머리로 하는 것과 몸에 든 습관이 사실 충돌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적을 받아요. 수업은 열심히 하는 거죠. 하고 나서 밖에 나서 행동 다르면 에이 선생님 또 봐라. 왜 이럴까?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난 이렇게 이게 되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 둘이가 청강하러 온 거예요. 졸업생 둘이가. 그런데 멋져요. 되게 진짜 예뻤어. 그래서 야, 너 오늘 스타일 되게 멋지다 했는데 선생님 아까 수업에서 판단하지 말라면서요. 왜 저를 예쁘다고 판단하세요? 갑자기 혼돈스러웠어요. 난 너 칭찬한 건데 내가 왜 요거도 먹고 있지? 그랬는데 저를 칭찬하면 얘가 뭐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칭찬하면 얘는 안 예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도 예쁜데, 그런데 방금 그 얘기 안 했잖아. 얘 예쁘다 그러면 다른 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맞네. 그런데 예쁜데 어떡하지?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긴 해요. 자, 이게 과도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보이는 몸에 너는 예뻐라고 하는 그 아이가 저에게 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쁘다고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그 아이가 꼬집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어떤 몸은 안 예쁠까요? 제가 살이 요즘에 되게 많이 쪘거든요. 제가 요즘에 옷을 맨날 하나만 입어요. 강연 갈 때. 이것밖에 안 맞아요. 이제 자켓이 잠기질 않아요. 옷이 너무 작아요.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되게 좋아요. 나이 들수록 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동료 선생님들은 선생님 그래도 조금 살을 빼야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있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더라고요. 아니 건강에 살이 쪄서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살 빼고 싶긴 한데 그냥 여성으로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반발감이 확 일어나는 거 있죠. 예. 자, 보이는 몸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상태를 이해해 달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저를 봐주면 좋을 텐데 왜 객관화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저를 판단하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표현 말씀드렸던 거, 비전형적 표현은 표현 불가능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저것은 저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장애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일까? 조금 서툴고 조금 삐걱거리고 되게 즐겁지 않나요? 갑자기 낯선 표현들이 들어왔을 때 자극이 되죠. 자, 이제 몸을 재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적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몸은 고립되어 있는 객체가 아니다라는 것. 몸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몸은 살아있는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살아있는 몸은 EQ가 체험하는 몸이라는 해석이 훨씬 더 정확하긴 해요. 리빙보다는 어쨌든 살아있는 체험하는 몸이다. 살아 숨쉬는 몸이다. 생명을 가진 몸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는 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각자의 무늬를 가지게 된, 즉 몸도식, 다른 몸도식을 가지게 된 몸이다. 그래서 장애는 결핍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신체 도식, 즉 몸도식이다. 저는 신체 도식이란 말하고 몸도식이란 말을 섞어 좀 쓰는 편이긴 한데요. 사물에게 얘기할 때는 몸도식이라고 주로 써요. 비인간 존재까지 다 틀었을 때는. 근데 인간에게만 얘기할 때는 신체 도식이라고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몸도식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의 다른 몸도식,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택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자, 메뉴판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장애야. 중국집에 갔는데 일식을 시킬 수가 없죠. 바로 이게 바로 장애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져야 되는데 저는 만일에 채식주의자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식에서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일식은 아니더라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평등함. 나도 먹어야 돼. 누구든지 먹고 움직이고 잠을 자고 하는 그런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자유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는요, 그리고 장애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는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내가 배제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다시 그리는 삶. 잠수동과 나비, 이거 다들 아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뇌병변 장애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이제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걸 한번 볼게요. 움직일 수 있는 건 왼쪽 눈뿐이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눈이 이 사람이 유명한 편집자, 소설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뛰어넘어 버렸는데 유명한 편집자인데 뇌졸중 때문에 장애가 왔어요. 육체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동안 자유로웠던 몸이 움직이질 않나요? 눈이 깜빡이질 않아요. 근데 눈이 안 깜빡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각막에 문제가 온대요. 그래서 의사가 눈을 여기서 이렇게 닫아버렸대요. 이 사람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아이러니 아닌가요? 눈이 실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눈을 막아버린다? 이게 의료 모델의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한 눈으로만, 깜빡거리는 한 눈으로만 의사소통을 하게 돼요.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은 책을 한 권 쓰게 되는 거죠. 그 책이 영화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소통이죠. 눈 깜빡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통의 방향을 튼 거예요. 물론 아까 발표하셨을 때 저는 몇백 타를 쳐요. 되게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60타를 치시는 분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훨씬 더 자유로운 상태인 거죠. 눈으로 깜빡이고 글을 쓴다? 저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대체 속도를 넣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불가능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한하게 뻗어가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이 혼자만으로 극복은 안 되죠. 혼자만으로 극복이 되면 그걸 개인의 영역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하게끔 사회가 옆에서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이것을 하고 싶은데 못해.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 바로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소통의 장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기억과 상상이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은 몸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몸 없이 인간은 기억을 통해서 실제 세계를 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계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이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몸 기억이 있어요. 이걸 메르르 폼티는 환상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내 몸의 습관이 몸에 남아 있어가지고 갑작스러운 변화, 즉 세상이 말하는 그 장애의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절망에 빠지게 되죠. 내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1년 동안 집안에서 안 나오셨대요.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보이던 세상이 안 보이니까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밖으로 다니시거든요. 다니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절망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환상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세계의 모습은 두 눈으로 본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세계가 되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낯선 세계에 가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낯선 세계의 정도가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편견에 의해서는 시각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사라졌다는 충격에 빠지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의 환상지가 계속 1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몸 습관이 바뀌면서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 눈이 아닌 막대기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익히고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의료 모델의 한계를 확인하고 관계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기술은 기능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인가? 나는 이 기술을 통해서 또 폭력적인 관계를 만들 것인가? 이 폭력적인 관계는 내 몸에 내가 가는 형태도 해당이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몸을 억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극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어때?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것을 느슨한 연대라고도 하고요. 메롤 목디가 얘기하는 감싸 안은 혹은 얽힘의 연대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삶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상호 의존할 수 있다. 자, 이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호 의존. 아까 제가 이제 메롤 폼티의 몸을 얘기하면서 나는 주체이자 대상이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말은 저 사람도 주체이자 대상이에요. 하지만은 대상으로 있기보다는 우리는 주체이고자 하기 때문에 상호 주체성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죠. 상호 주체이지만 동시에 객체 또는 대상이기도 한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수동적으로 또는 객관화되고 대상화되기도 하고 또는 취약하기도 하고 의존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돌본다?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돌봄의 관계에 있는 거죠. 장애를 가진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짐이 되는 존재인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서로 돌봄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마하게 힘이 되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혹시 쓸모를 찾는다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호 의존을 통해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제가 저의 쓸모없음에 대해서 되게 한탄하고 있을 때 그 수사님의 말씀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칸트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본다 봐 하고 이렇게 혼돈스러운 적도 잠시 있었지만 아무튼 나는 나 자체로서 누군가가 의존하고 싶어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호 의존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걸 보면서 상호적 관계로 변화해서 의존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재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또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AI나 기술, 도구 아무리 협력자라 하더라도요.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망구의 진리입니다. 망구의 진리입니다. 자, 각자의 주도권이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합의하면 되죠. 예? 어느 부분 적당하게 서로 합의해서 물러나주고 기계가 계속 우긴다 그러면 그래 자꾸 우겨라. 난 이쪽으로 갈게. 뭐 서로 소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기계는 기계식에 AI는 AI식의 자기 고집이 있을 거예요. 인간과 다른 형태의 충돌이 나에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TV에서 냄새가 아직은 안 나잖아요. 이제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도 냄새를 풍겨야지. 너는 왜 안 되는 거야? 억지로 우길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젠가 뭐 그런 기술이 저절로, 서로 공진화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자립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 자립이 아니라 연립이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기존에 분명히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걸 잘못해서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했던 곳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특히 자립이란 말이 그랬죠. 자립을 강요를 많이 받을 거예요. 장애인도 자립할 수가 있어. 도움을 받지 않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원을 받아야 돼. 이 안에 모순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안 돼요. 비장애인도요. 자립 안 돼요. 모두가 자립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자립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연립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체적인 존재, 상호 주체적인 존재가 혼자 서 있으면 바람을 맞았을 때 빨리 쓰러져요. 같이 기대고 있으면요, 안 넘어져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내가 기대고만 있나요? 그럼 옆에 사람이 쓰러지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서되 같이 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연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당연하게 받아야 되고요. 또 동시에 누군가를 돌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돌봄을 주는 거죠. 이런 상호 돌봄의 관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돌봄이 더 우월하다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각자성이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함께 서는 것은 바로 손을 잡는 것, 연대하는 것,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느슨한 연대여야 돼요. 끈끈하면 안 돼요. 한 번 손을 잡았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돼요. 자, 손을 잡다 보면요, 손을 놔야 안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건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은 사람들끼리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손을 놓고 다른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의 놓아진 사람 손은 버려지는 손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연립이라는 말을 우리 전부가 이해를 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내 손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손만 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느슨한 연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의 손이 내 손을 필요로 할 때 다시 잡아주는 거죠. 이런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끈끈한 연대가 아니라 느슨한 연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기술은 중립이 아니다라는 사용자와 함께 설계되어야 된다는 것도 결국은 연립이라는 말과 같아요. 제가 AI를 사용해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잖아요. 이때 사용이라는 말은 도구적 관점이지만 이 도구적 관점을 버리고 관계 맺는 자다라고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서 나만의 주도권을 가지고 한다면 기계는 도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될까요? 이 문제는 뭐가 될까요? 이 도구가 내가 AI와 관계를 맺는데 다른 3자가 나와 AI의 관계를 위해서 이 AI를 가르친다는 거죠.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제가 사회에 의해서 제 의식이 세뇌당하는 것처럼 기술 또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AI든 아니면 어떤 누구든지 그것과 관계 맺는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제3자가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3자의 개입은 언제 필요합니까? 이 두 사람 사이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와야 돼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제3자가 갑자기 개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들끼리의 관계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되어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미 그거는 다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당사자 없는 설계가 관계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누구를 위함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당신을 위해서 했어가 아니죠. 우리가 함께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각자가 겪는 몸적 경험과 불가분하다.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했던 그러한 기술은 처음에 제한은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서는 물러나야 되는 거죠. 제한은 필요합니다. 이론적인 것은 제한되고 그 이론적인 것이 실천이 될 때는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접근성 격차와 정책적 함의,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내일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선택의 자유. 우리에게는 기회의 평등이 필요하다라는 것,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술은 나를 대신하는 기술은 아니어야 된다. 아까 목소리 얘기했잖아요. 내 목소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관계, 어떤 연결을 원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못 걸으니까 휠체어가 필요해가 아니에요. 나는 휠체어로 걷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확장하는 기술로 나아가게 된다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건강한 연대,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그린다는 것의 의미. 확장된 몸은 이제 적응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져 있는 이 배경은 또는 공간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재설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재설계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몸들이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몸이다, 몸들의 연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저도 몸이고 이것도 몸이고 이 테이블도 몸이고 여러분들도 몸이에요. 이 각각의 몸들이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연결이 끈끈한 연대가 아니라 느슨한 연대로 서로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결국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잖아요. 모두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거의 1시간 반 동안 한 거죠. 결핍된 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확장된 몸이다. 우리는 애초에 처음부터 결핍 따위는 없었다. 정상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또는 기득권이 권력을 가진 자가 우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뷰와 비주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류를 정상이라고 생각, 비주류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장애인은 어디에 속할까? 그러면 비주류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비주류는 주류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좀 고민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주류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그거부터. 사실 주류가 되고 우리는 비주류 맞아요. 비주류인데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류가 되는 게 싫어.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 남들 다 하는 거 뻔하고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면 뭔가 내가 너무 독특해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유라는 말요. 남들이 이상하다고 싶어하는 것, 다들 주류로 가고 싶어하고 내가 비주류로 있어서 뭔가 손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전유로 해보는 거죠.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적이지 않은 귀한 몸이네. 이렇게 전유를 해버리는 방식은 어떨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적 모델하고 의료 모델 사이에 아직은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도 아닌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강연할 때 되게 겁이 났던 게 그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상황을 내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 가긴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다치면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비주류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부정적인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게 분명히 좋은 상황이야. 그런데 왜 이 상황을 사회가 이렇게 억압하고 배제하는 것일까? 이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